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리긴 풀려도 아침에 춥네, 그제? 자, 오늘 52쪽 갑시다. 2장에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 가치인데, 1편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동산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본질적 가치, 뭐 부동산의 본질, 또 존재 가치라고도 하는데, 그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성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특성을 모르면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개론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우리 교재의 모든 영역에다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니까 꼭 그 각 특성에서 파생되는 영향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근데 부동산의 특성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곧 토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건물의 특성은 시험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토지의 특성을 정의한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가장 큰 차이점,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 물리적이다, 그 말은 원래부터 이제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니까 선천적이다, 본원적이다, 또 태고적이다, 변화가 안 되는 성격이니까 불변적이다, 고정적이다, 뭐 경적적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게 자연적 특성이 되겠고요. 인문적 특성은 원래 토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 아니고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격. 그러니까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거죠.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진 성격이고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변화가 가능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물리적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니까 변화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인문적 특성은 변화가 가능한 성격이니까 경제적 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토지의 특성을 뜻하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경제적, 용도적은 같은 말입니다. 이 경제적, 용도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진 성격이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토지에 부여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변적이다, 인위적이다, 후천적이다, 또 유동적이다, 뭐 신축적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겠는데,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5가지가 있고요. 인문적 특성도 상당히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을 크게 이렇게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인문적 특성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한 개 정도 특성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연적 특성에서 그냥 95% 이상은 자연적 특성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영향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5가지나 있잖아요. 근데 넘겨보시면 그 부동성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영향만 해가지고 기억부터, 그지? 10개 넘는 파생 영향이 나와 있죠. 10개가 넘죠. 기억, 연티, 끌리를 해가지고 그 10개가 넘는 한 특성에서만 파생 영향이 10가지가 넘는데, 이게 자연적 특성만 5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외운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어려운 거다, 그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부동성이 어떤 성질인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겠다, 이게 하나씩 정리가 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지의 첫째 특성이 뭐 자연적 특성이고, 이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특성이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이동되지 않죠.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성은 비이동성, 이동되지 않는 성격. 왜 이동이 안 될까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부동성을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B자가 포함된 동의어를 이렇게 적어 드릴 때 부동성이 비이동성과 같은 말이다. 이동되지 않는 성격이다. 이걸 알아야만 부동성에서 받는 영향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언제나 자, 이 지금 진천동 1번지에 이 위치상의 토지가 있다면 이 진천동 1번지에 있는 이 토지는 언제나 항상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고 이동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렇지? 이렇게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동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부동성이 한다 이 말이야. 토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동되지 않는 성질을 부동성이 하는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째 기억. 부동성은 모든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자, 이 부동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용어가 국지화라는 단어입니다. 국지화라는 말은 공간의 범위가 특정 위치에 한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으면 모든 활동들이 이 위치 상에서만 이루어져야 되죠. 이 위치 상에서 모든 현상이나 활동이 딱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 상에서만 모든 현상이나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또 이연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도 세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세분화가 된다고?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된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또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되면 그 세분화된 시장 아래에 부분 시장이 계속 존재해 갑니다. 자, 이 국지화 지역적 부분 시장이라는 단어는 부동성 위에는 넣을 수가 없다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치에 토지가 있다면 이 위치 상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공간의 범위가 이 위치에 딱 한정되죠. 모든 활동을 국지화시키고요. 또 시장이 세분화될 때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은 없어. 부동산도 당연히 세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서 시장이 형성되겠지.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에서 시장이 형성되고요.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대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되죠. 또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세분화된 시장 아래에 부분 시장이 계속 존재해 가는데요. 자,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온다. 이 정의를 하자면 따로따로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따로따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따로따로 형성돼 간다는 건데 이게 자, 서울 적지 마라 그런 거는 그냥 듣고 얘기하는 거다. 책 좀 더럽히지 말고 부분 시장에 줄만 쳐놓으면 되는 거다. 국지화에 동그라미 딱 치고 시장이 이제 대구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됐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대구 부동산 시장도 그죠? 대구 수성구 부동산 시장, 대구 달서구 부동산 시장, 대구 서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또 따로따로 형성되고요. 대구 수성구 부동산 시장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시장, 대구 수성구 만촌동 시장,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시장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이 또 따로 형성됐죠. 그럼 거기서 그죠? 시장이 또 다시 세분화됩니다. 어떻게?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거용 시장, 상업용 시장, 공업용 시장, 농업용 시장.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거용 시장도 그죠? 아파트 시장, 일립 시장, 단독주택 시장 이렇게 계속 형성되고요. 아파트 시장도 다시 13평 시장, 24평 시장, 37평 시장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정돼 있고 이동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부동산이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시장이 국지화 되느냐?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국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특성이 뭐냐? 부동성. 지역적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부동성. 부분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뭐냐? 부동성. 이게 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어를 기억하란 말이야. 모든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지역적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부분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이 단어는 부동성 이외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쭉 따라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줄을 쭉쭉 쳐셔야 된다. 아셨죠? 부동성은 정보 활동이나 임장 활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죠? 야, 임장이라는 말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활동인데, 토지를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들고 와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지. 근데 이동되지 않으니까 토지가 있는 현장에 가서, 그죠? 도로에 몇 미터 접해 있고, 지세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지질이 어떤가, 경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정보 활동을 요구하는 건가. 야,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것도 동그라미 콱 쳐라.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1, 2, 3번지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죠? 2번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3번지에 어울리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에 입지를 한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아주 나쁜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입지할 때 이 2번지를 그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다면 이런 나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지? 이동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이동되지 않는다. 그런 손실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입지한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남보다 먼저 팔고 튀라 이 말이다, 그지? 그래 손실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활동이 요구된다 이 말이야. 정보 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부동성 이런 뜻이네, 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 되게 한다. 또 물론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지만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이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차이점. 자, 추상적 시장은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위치나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 되고,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 시장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 동대문 시장 이렇게 표현할 때는 동대문 시장은 서울에서 형성되는구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응? 부산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은 부산에서 형성된다. 정확하게 위치나 장소를 확인하죠.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형성된다. 다 알고 있죠. 이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금융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런 용어 앞에는 위치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죠.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다 말이야.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 그러면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죠.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잖아, 그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돼요. 원래 추상적 시장입니다.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구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대구에서 형성된다. 울산 부동산 시장 그러면 이 시장은 울산에서 형성되는구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어떤 시장? 구체적 시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조심하셔야 된다.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때는 위치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이야. 다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지만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 시장도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추상적 시장이지만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는 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가지는 시장인데 그냥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또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데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시장하고 관련되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영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리고 부동성은 토지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네. 자, 이 입지 선정. 입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치라는 뜻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위치, 장소라는 뜻인데, 그죠? 입지 선정은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 이런 뜻이겠죠? 자, 나중에 시장론에 가면 나와요. 178조. 178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입지 선정 옆에다가 178, 내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딱 적어놨다가 복습할 때 한번 펴와라, 이런 뜻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해를 하기 쉽겠죠. 자, 이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을 입지 선정이라는데, 이 입지 선정도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인 협의의 입지 선정과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인 광의의 입지 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입지 선정을 입지론이라고 하고, 광의의 입지 선정을 적지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 입지론은 좋은 위치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좋은 위치를 발견하는 활동, 이걸 바로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라고요. 좋은 위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 입지론이 되겠고, 좋은 위치를 찾았다. 그럼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 이걸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발견하는 활동도 입지 선정이지만 용도를 선정하는 행위도 입지 선정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이게 구분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위치는 한번 잘못 선정하면 이동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찾자는 거다. 그지? 이동되지 않는 성격은 뭐죠? 부동성. 그래서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 이 바람직한 용도를 선정해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이 있어요.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을 뭐라지?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는 거다. 자, 입지 선정이라고 하면은 협의의 입지 선정인 입지론도 있고요. 광의의 입지 선정인 적지론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지 선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입지론, 이 좋은 위치를 찾는 입지론을 그냥 입지 선정 이렇게 통용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 잘 들어야 돼. 입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성이 되겠죠? 입지론의 근거 또는 입지론이나 입지선정이 그냥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입지선정의 근거나 입지론의 근거는 뭐가 되죠? 부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론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걸 구분하시라 이 말이야. 나중에 용도의 다양성이 딱 나와요.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좀 뒤에 나온다. 알았죠? 응? 그 인문적 특성의 첫 번째 특성이 뭐고? 바로 뒤에 인문적 특성 봐봐라. 자연적 특성이 끝나면 인문적 특성 나오잖아요. 그죠? 인문적 특성의 첫 번째 특성이 뭐고? 용도의 다양성이다. 거기 기억, 연, 직걸, 리얼 보면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나와 있을걸? 나와 있어. 그러니까 뒤에 가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가라 이 말이야. 자, 입지론 또는 입지 선정의 근거는 뭐고? 부동성이고 젠장.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걸 비교하시라 이 말이야. 좋은 위치를 찾는 입지론의 근거 또는 입지 선정의 근거는 부동성,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이걸 비교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동성은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 그 다음 질문에 지역 분석이 요구되는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외부 효과는 정책론에 가면 231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 지역 분석도 감정평가로 해서 502쪽부터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억할 건 뭐냐?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을 요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부동성뿐만은 아니고 부동성과 인접성 두 가지 특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인접성도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또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부동성도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이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데요. 역시 인접성도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니까 나중에 이거는 인접성에 가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특성이 뭐야? 1번 지금 우리 부동성 하고 있죠. 2번에 영속성, 3번이 부정성, 4번이 개별성, 5번이 인접성이다. 그 인접성에 보면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된다. 그 인접성에 찾아봐봐. 파생 영향에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또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나와 있지? 그럼 이게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과 인접성 두 가지 특성이다 이 말이잖아. 요걸 먼저 기억해야 하나. 나중에 설명은 인접성에 가서 할 테니까. 알았죠?
오늘 뭐 좀 이번 시간 할 거니까 일단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한두 개가 아니야. 워낙 많아요. 자, 부동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또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 동산이 뭐죠?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물건이면 동산이고, 이동되지 않고 고정된 물건이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성이 뭐고?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지. 그럼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뭐가 되죠? 부동산이지.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건은 동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성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또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점유만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내가 차지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내 물건이라고 공시를 하잖아. 그지? 근데 부동산은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로는 공시할 수 없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방법이 다른 근거도 바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그런 뜻이네요. 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이거 외에도 아주 많아. 근데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그게 뭐 키역, 티급 쭉 가보면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또 사회가 불안할 때 사회가 불안할 때는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욕이 서로 상반된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또 제도적 규율 대상으로 삼기도 쉽고 또 영속성과 함께 저당권 설정에 근거가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보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도 부동성이고 뭐 많죠.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하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까지만 조금 기억을 하고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가장 빈번하게 부동산에서 출제되는 지문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 지문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모든 현상의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부동성.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 단어가 국지화라는 용어입니다. 국지화, 국지적. 이 말은 부동성 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용어다. 알겠죠? 나머지들은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들으면 어느 정도는 다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임장활동이나 정보활동을 요구하는 근거도 부동성이다. 이것도 요즘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 발생하는 근거가 부동성이다. 이게 최근에 나온 지문인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죠? 뭐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자, 대구에 토지가 있으면 대구시에서 세금 부과하겠지. 울산에 있는 토지는 울산시에서 세금 부과하겠죠. 그럼 그 세금은 울산시에서 부과한 세금은 울산시의 재정이 되는 거고 대구시에서 부과한 세금은 대구시의 재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세종자치시에 그죠? 전부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세종시만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해서 그 수입이 지방세로서 그죠? 요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으로 모일 수 있는 거죠. 이 지자체마다 조세 수입이 생기는 거가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부동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이 최근에 가장 나온 지문인데 다음 단계 가서 해결을 하고 두 번째 특성으로 갑시다. 영속성. 자, 토지의 특성 중 이제 두 번째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속적이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변화가 안 되냐?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멸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말이야. 그지? 여기에 100평 토지가 있다고 가져보자. 근데 이 100평 토지를 그죠? 10년, 100년, 1000년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달아 없어져서 소모가 생겨가지고 100평, 10평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늘 이 100평 토지는 항상 그죠? 1000년, 만년이라도 100평만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이 영속성. 그래서 소모가 안 되고 변화가 없어요. 가치에 훼손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성,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성. 토지의 성질은 영원하다. 항구성. 또 토지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뭐 비소멸성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성질을 뭐란다? 영속성이란다. 그러니까 영속성은 물리적으로는 결코 시간이 흘러도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으니까요. 소모가 안 되면 가치의 훼손도 없어. 그러니까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토지에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영속성 때문이죠. 또 소모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을 다시 생산할 필요는 없어요. 토지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 재생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 분필 같은 경우는 사용할수록 소모가 되죠. 그지? 이거 달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자유롭게 판수가 가능한데 좀 쓰다가 소모가 돼가지고 양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판수할 수 없죠. 그럼 이 분필을 다시 생산해야 되지. 다시 동일한 물건을 다시 생산하는 게 재생산이지. 근데 재생산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소모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아무리 이 분필을 오래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다. 다시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지문입니다. 영속성은 토지에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획득하게 한다. 이 소유이익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환에 대한 대가, 교환의 대가고요. 이용이익이 용이익의 대가. 또 다른 말로 바꾼다. 소유이익은 가격을 의미하고요. 이용이익은 임대료를 뜻하는 겁니다. 임대료, 임료. 자,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는 기간 중에 타인에게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한다. 내 토지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단 말이야. 사용 수익하게 하면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한 대가로 나한테 지불하는 대가가 임대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내 토지를 타인의 현금과 교환해.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 토지와 현금을 교환했죠. 그 대가로 들어온 게 뭐야? 내가 땅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땅값이잖아. 가격. 그죠? 이게 이제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는 이용이익인 임대료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처분 시에는 소유이익인 가격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격과 임대료를 보유기간하고 처분 시에 각각 분리해서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만약에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할 때 빌려서 사용할 때 소모가 돼서 달아 없어져 버린다면 이 임대료는 계속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는 항상 이렇게 임대료라는 이용이익을 획득할 수 있고 또 처분 시에는 소유이익인 가격을 획득해서 이렇게 각각 이익을 분리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이용이익을 얻으려면 임대료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 바로 영속성입니다. 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획득하게 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또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 말이야. 왜? 소모되지 않을까. 이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없죠. 강가가 안 생기니까. 고로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 선호된다. 토지가 투자재로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에 후대들이 물려받아서 자손 만대에 걸쳐서 이용을 해가야 돼. 그래서 항상 토지를 이용할 때는 미래를 고려해가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토지를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는 근거. 이것도 바로 영속성 때문이고요. 또 잘 관리해서 온전하게 후대들에게 온전한 토지를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특성이 바로 영속성이다. 그런 뜻이죠. 자, 물리적 강가가 생기지 않게 한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 획득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특성이 바로 영속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정성. 증가되지 않는 성질 이런 뜻이네.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공장에서 토지를 기계로 찍어내려고 해도 절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지? 토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건이지 인간이 절대 생산할 수 없어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증가가 안 된다. 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이 불가능한 성격을 부정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생산성이나 부정성이 같은 편이다. 그래야 부정성을 또 제대로 이해하겠죠. 영속성이 비소모성, 부동성은 비이동성. 이 B자가 포함된 동요를 꼭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생인연을 쉽게 정리한다. 자,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몇 천억을 공장에 투입을 해도 1cm의 면적도 기계로 생산할 수는 없죠.
자연 상태 그대로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건이 토지인 거지, 그죠? 인간이 절대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고로 토지에는 물리적인 공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뭐라고? 부정성이다 그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 어떤 경우에도 그랬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된다는 말은 기계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대로 토지를 기계로 생산해낼 수는 없지. 좀 만들어 와라. 아이씨 돈 줄게. 참. 그럼 내가요 지금 마이크 잡고 이 강의하고 있을 이유도 없겠죠, 그죠? 땅 장사하러 다니지, 토지 만들어 가지고 팔러 다니지, 바로 여기 이 짓 하고 있겠네, 그지? 토지가 생산될 수 없고 양이 딱 한정돼 있단 말이야. 자연스레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토지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이렇게 높은 거지. 뭐 생산만 가능하고, 그지?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욕도 안 생기고 가격도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공기를 흰 봉다리에 딱 담아가지고, 자, 지리산 맑은 공기 담아왔습니다. 한 몽다리 1,000원 하고 팔러 다니면 니나 실컷 처먹어라 개새끼 하지. 사 먹겠나 그걸? 안 사 먹죠. 왜 그래요? 공기는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소유욕이 안 생긴단 말이야. 이런 거는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물건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지? 근데 토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지?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희소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바로 어떤 게도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지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물리적 공급은 어떤 게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토지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경제적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지? 한 개라도 좀 설명하면 기억을 좀 해봐라. 좀 더듬어서요. 경제기나 용도적은 같은 편이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랬다. 아이가 좀 전에. 그죠? 30분밖에 안 지났구만. 젠장. 그지? 그러니까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즉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니까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이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한 특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해지는데, 자, 토지를 용도적, 경제적으로 양을 증가시킨다. 이거는요, 기계로 생산해서 토지를 공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계로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할 텐데 어떤 경우에도 기계로 찍어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 그건 뭐냐? 기계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용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경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토지가 공급되는 것을 경제적 공급이라 한다고. 그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어떤 말인가 하니까 대한민국은 면적이, 그죠? 땅덩이가 딱 한정돼 가지고 그 극히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 바다를 메웠단 말이야. 서해안 앞바다를 메워 가지고, 그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요만큼 토지를 조성했어. 그러면 빗금진 부분만큼 바다를 메워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면 토지가 조성된 양만큼, 요 빗금진 부분만큼 토지의 양이 증가했죠. 그런데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계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죠. 그런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것도 토지가 물리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물리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그 말은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토지의 양이 증가했지만 이것도 생산해서 공급한 건 아니죠. 이거는 생산해서 공급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거다 이 말이야.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걸 뭐라 한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 한다.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에 당연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성은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부정성이라는 특성이 없겠지. 이런 특성이 나올 수가 없지.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는 성질, 부정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를 알아야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것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럼 부정성이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라 그랬죠? 그럼 그 부정성은 예외가 있겠다, 없겠다? 예외가 있으면 양이 증가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부정성이 없다 해도 그러네, 자꾸. 좀 열받게 하지 말아, 좀 아침부터.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도 부정성의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야. 부정성의 예외가 있으면 부정성한 성질이 없어, 그냥. 예외가 있으면 증가가 가능하니까 증가가 가능한 성질이 있어야지 왜 증가가 안 되는 성질이 있겠노? 그러니까 부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지를 개간하여 산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농지로 조성했어. 그럼 없던 농지가 생겨 나왔죠. 그럼 농지의 양이 그만큼 증가한 거야. 또 공유수를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없는 토지가 그만큼 매립한 만큼 양이 증가됐죠.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하여 토지의 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온다. 부정성은 예외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예외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를 메워서 토지의 양이 증가해도 그건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다. 즉 물리적으로 토지가 공급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토지가 공급된 것은 아니고 이건 뭐다? 일시적인 이용 전환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이용을 전환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용을 전환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 이런 걸 뭐란다고? 경제적 공급.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토지는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1cm의 면적도 증가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물리적으로는 공급량은 딱 고정되지 절대로 양이 증가되지 않겠네, 그지?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세로축은 뭘 뜻하노? 가격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로축은 수량, 양을 뜻하는 거다, 그지? 우리에게 처음에 공급량이 요만큼 딱 결정됐잖아, 공급량이. 그러면 그 이상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안 늘어나. 그래서 항상 물리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공급량이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항상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양이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물리적 곡선은 수직선이 됩니다. 곡선이. 그러니까 곡선이 수직선일 때를 우리 탄력선에서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를 뭐라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완전 비탄력.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어떤 특성으로? 부정성 때문에. 그러나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비용을 조금씩 늘려갈수록 토지의 양도 조금씩 증가해 가거든. 그럼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나?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는데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할 때를 탄력적이라고 하잖아, 그지? 경제적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란 말이야. 어떤 특성으로? 적은 거 보고 읽는 거는 다 해. 우리 집에 있는 개도 훈련을 시키면 따라할 수 있어요. 적은 거 보고 읽는 거는. 설명한 걸 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 포인트잖아.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절대 공급되지 않는다. 그로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선이 되게 한다. 즉 완전 비탄력적이 되게 한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에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지. 그로 용도의 다양성에서 경제적 공급선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이런 걸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토지는 사용할 일은 많아. 갈수록 토지를 사용할 일은 많은데, 그지?
농사도 지어야 되죠. 주택도 지어내야 되고 상가도 건축하고 공장도 짓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토지라는 생산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토지를 생산할 수 없고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갈수록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특성이 뭐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성이 되면 부정성이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시는 근본 원인이 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부정성이 바로 지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귀할수록, 그죠? 토지는 희소성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희소성이 증가하니까 이 귀한 물건일수록 서로 가지려고 그래. 자, 공급을 무궁무진하고 생산이 무궁무진한 물건은, 그죠? 물건이 남아놓으니까 공급자가 서로 팔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귀한 물건, 생산되지 않은 물건은 수요자가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자 경쟁이 아니고 토지의 희소성이 증가하니까 수요자가 서로 가지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다.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귀한 물건일수록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왔네. 이 부정서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집약화라는 거야. 아까 부동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국지화라고 그랬죠. 토지 이용을 국지화시킨다. 부동산에서 나올 때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성이에요.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은 부정성인데 말이야. 이 집약화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나중에 부동산 이용 활동에 가면은 토지 이용 집약도 하는 게 나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3, 4월 단계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 왜 토지를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토지 이용이 집약화될 수밖에 없느냐. 토지가 공급될 수 없고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직 요 용어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3, 4월에 가서 정리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은, 그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어, 토지는, 그지? 근데 이걸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귀해지지 않습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물건일수록 수요자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고 싶다. 이게 공급이 무궁무진한, 자, 태양광선이라든가 햇빛, 공기 이런 것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저절로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냐, 그지? 근데 토지는 갖고 싶어요. 그죠? 자, 지금 물론 이 건물이, 그죠? 자, 이 건물이 이제 5월달 되면 소유자가 바뀌거든요. 소유자가 바뀌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지금 건축한 지 10년 됐는데 4, 5년 전부터 내놨거든. 근데 4년 전에 80억에 내놨다가 1년에 20억씩 계속 올렸거든요. 80억, 100억, 120억 이래가지고 올렸다가 130억에 2주 전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게 매매가 됐는데 이게 지금 130억에 매매가 됐으면 여기 지금 이 건물 가격은 뭐 10년 됐으니까 건물 가격은 별로 안 칩니다. 강가가 생기니까 땅값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요 대지하고 요 옆에 기업은행 주차장에 있죠. 그 가지를 다 합쳐야 거의 한 298평이라 전체 매매가 300평 정도 되는데 130억입니다, 그지? 300평인데 그럼 평당 한 3,6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3,600만 원 정도 그 금액에 매매가 된 거야. 요 지금 땅 한 평에 3,600만 원이란 말이야, 이게. 자, 만약에 요 건물주가 오늘 와서 헷갈려 해가지고, 그죠? 요 내가 300평 중에 10평은 안 팔고 남겨놨는데 요 10평을, 그지? 자, 선착순 한 명에게만 이 10평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월배 초등학교까지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 한 명에게 주겠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피투성이가 다 돼가지고 한 명 빼놓고는 다, 그지? 난리가 났겠지. 예? 근데 이제 이게 귀한 물건이고, 그죠? 희소하기 때문에 갖고 싶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평을 한 사람한테 줄게 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받아서 아이고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10명이 나누자고 한 병씩 나눠 갖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혼자만 갖고 싶은 거다, 그죠? 왜? 귀하기 때문이야,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한 물건일수록 갖고 싶은데 그것도 혼자만 갖고 싶다. 이걸 이제 독점 소욕이란다면, 아니? 이 독점 소욕을 유발하는 원인, 이것도 바로 부정성이고요. 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어.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자 하겠죠. 사익 실현을 위해서만 활용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익은 중식될 수 있어도 공공복리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토록 하자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토지 공개념이라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도 바로 부정성인데, 토지 공개념은 정책론에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242조에 가면 토지 공개념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 이런 것이다. 그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토로 하자는 것. 이런 걸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가 만약에 생산이 가능하고 마음껏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죠? 이런 것도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자, 부정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하게 하고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이 되게 한다.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독점 소욕을 유발하고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집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특성이 부정성이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네 번째,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전부 개별적이다 이 말이야. 개별적이라는 말은 전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를 다 놓고 한번 비교해봐라.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어. 1번지하고 2번지는 뭐가 달라도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 정지를 딱 해놓으면 모양은 똑같거든요. 지형은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나 지형은 같다 하더라도 지질이 다를 수 있고 지반이 틀릴 수가 있고죠. 지세가 다를 수도 있고 토양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똑같은 토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질적이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뭐? 비동질성.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야. 동질적인 상품이 비동질성.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비대체성. 자, 이 비대체성이 개별성을 뜻하는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대체라는 말은 대체는 대신 선택한다. 대신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대신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분필은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왼쪽 분필을 사용하다가 오른쪽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대신 사용이 가능해. 요놈 대신 이걸 사용하는 게 뭐라고? 이게 대체란 말이에요. 대체. 그럼 대체가 가능해지려면 동질적인 상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 없다면 성질이 다르다면 대신 사용할 수 없어. 분필하고 손가락은 다르니까 분필이 하는 일을 손가락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손가락이 하는 일을 분필이 대신할 수가 없죠. 그로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 그지? 물리적으로 똑같은 물건만 있다면 대체가 가능한데 그지?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물리적인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뭐라고? 개별성. 그래서 이제 개별성을 비대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 이게 이제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개별에서 시험에 나오면 물리적으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토지도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접성, 주변 토지와 접해 있는 성질이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용도적으로는 똑같은 용도로 일치된 용도로 대체를 시켜서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볼 때 모양이 똑같은 모양은 없죠. 뭐가 다 1번지, 2번지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일단 생김새가 다르다. 지형이 틀리다는 뜻이에요. 지형이. 지형이 같을 수는 있지만 그죠? 경진들을 쭉 해가지고 지세가 다를 수도 있고 지반이 틀릴 수도 있고 지질이 틀릴 수도 있고 뭐가 달라도 하여튼 달라.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성질이 1번지 대신에 3번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3번지 대신에 2번지를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다르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전부 달라서 대체를 시킬 수가 없었지만 1번지, 2번지, 3번지를 똑같이 농지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1번지도 농지, 3번지도 농지, 2번지도 농지니까 죠 여기 가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대신 여기 가서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용도적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런 뜻이라. 서로 접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 요 1, 2, 3번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요 인접한 일단의 토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딱 건축을 해봐. 주택을. 그러면 요 세 개의 토지는 주거용이라는 용도로 한 개 용도로 일치되게 이용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서 대체를 시킬 수가 없었지만 용도적으로는 한 개 용도로 일치 정도로 이용을 했잖아, 그지?
이게 이제 용도적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야. 수로체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개별성이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개별성에 등장하는 지문 중에는 잊어버리지 말고요.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부동산이나 개론 책 한번 봐봐. 맨 뒤에 표지에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요. 32,000. 아우 살 좀 떨어져 나간 소리. 이게 32,000원이다 한 건에 그죠? 민법 세금 두꺼워갖고 35,000원이에요 한 건에. 800페이지니까 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랜드풀에서 나온 부동산이나 개론은 누가 갖고 있어? 요셉이가 갖고 있던 세윤금 씨가 갖고 있던 거든 윤정 씨가 갖고 있던 거는 전부 다 32,000원이라는 한 개의 가격으로 딱 통일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물일가 법칙이다. 이 한 종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성립하는 것 이걸 일물일가 법칙이라 하거든. 근데 일물일가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하면 물건의 성질이 같아야지. 그죠? 랜드 프로에서 나온 부동산과 개론 교재는요. 대구에 있는 거든 서울에 있는 거든 제주도에 있는 거든 다 똑같습니다. 표지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그지? 뭐 표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실제. 그죠? 1차는 좀 파란색으로 하고 2차는 뭐 주황색으로 하든지 뭐 1차 2차 컬러를 구분해서 하면 돼. 근데 1차 2차가 전부 온 동네 네?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는 뭐라 해야 돼? 지구에서 가장 좋은 책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 그런 자존심을, 그런 딱,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가장 좋은 책입니다, 실제. 이 기본서 한 개만 가지고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일은 없어. 잘 활용하면 돼. 근데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 책이든 간에 랜드프로 출판사에서 나온 부동산의 개론은 전부 32,000원이라는 한 개의 가격이 성립했잖아. 그죠? 이게 일물일가 법칙이라. 동일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도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다. 바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근거가 뭐라고? 개별성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나 수익도 물건별로 전부 달리 형성되는 거죠. 물건마다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 수익도 전부 달리 나타나잖아. 그지? 가격이나 수익 형성을 개별화시킨다.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화시킨다. 독점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나 수익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 독점 다 같은 말이다. 물건별로 전부 따로따로 가격이나 수익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다. 가격이나 수익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시키고 또 부동산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샘플이라는 게 없어. 토지는 자 전국을 다 돌아봐도 KS 마크 붙은 토지 봤습니까? 없지? 긴본이라는 게 없어요. 긴본. 그러니까 긴본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 분필 같은 거는 KS 마크 붙은 긴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긴본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다. 상품이 비표준화되게 한다. 그리고 거래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져. 거래가 비공개적이 되게 한다. 물건마다 전부 거래가 달리 이루어지고 가격도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이 조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비조직화되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거래하는 일반 재화시장은 그죠? 샘플도 있고요. 유통 조직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지. 그럼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돼.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걸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대리점이나 소매상, 도매상이라는 유통 조직이 반드시 생겨나거든요. 동일한 물건을 거래하는 일반 재화시장은. 근데 토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물건이 전부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잖아. 그지? 우리가 토지를 도매사에서 떼가지고 평당 10만원씩 남기고 소매사로 넘겨서 소매사에 가서 얼마 사오고 이런 거 없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없고 물건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품도 비표준화되게 하고 거래도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뭐 모나미 볼펜, 모나미에서 나온 볼펜은 그죠? 전국 어느 문방구에 가도 500원이면 다 살 수 있다. 다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지. 우리 똑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집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죠. 물건별로 거래를 하니까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되고요. 또 시장도 비조직화되게 하는데 자 비표준화, 비공개적, 비조직화, 비대체적
이 전부 B자가 들어가지. 이 B자가 들어간 특성들이 전부 개별세에서 전한 특징인데 알아두면 아주 편안합니다. 뒤에 가면 또 물건이 전부 나눠나면 서로 비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간에 비교를 곤란하게 만든다. 또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죠. 공통이론이나 원리 도출을 곤란하게 한다. 공통이론 도출이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개별성에서 필요한 특징인데요. 그다지 크게 어려운 특징은 아니고 개별성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적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다섯 번째 인접성이 되겠네. 인접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볼 때 주변 토지와 전부 연결되어 있고 접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인접성 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성, 뭐 연접성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전부 그죠? 1번지, 2번지, 3번지가 다 연결되어 있지. 그지?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중간에 여기에 자 도로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 때문에 옆에 토지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흐르고 담장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는 하천 아래에 도로 아래 담장 아래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하천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든 토지는 주위 토지하고 다 접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제? 이런 성질이 뭐? 인접성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접성은 접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봐라. 1번지하고 2번지, 3번지가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는데 인접한 토지끼리는 서로 일치된 정도로 한 개 정도로 어울리게 이용될 필요가 있겠죠. 1번지가 농지로 이용 중에 있고 3번지도 농지로 이용 중인데 2번지에만 공장이 딱 들어선다. 전혀 안 어울리지. 1번지가 주거지, 3번지가 주거지면 2번지도 주거지로 주택을 지어서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접하고 있는 토지끼리는 일치된 정도로 어울리게 이용하자. 이 어울리는 이용을 협동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고 경계 문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자 봐라. 1번지하고 2번지의 경계는 여기거든 실제 그죠? 2, 3번지의 경계는 이거고 물론 1, 3번지하고 경계는 여기죠. 물론 경계는 우리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고 도면상으로는 경계는 어떻게 표시한다 그러대요? 지적법에서 그렇지.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을 뭐라 한다? 지적 도근점이죠, 그제? 그 점을 찍어서 어떻게 직선으로만 연결한다 그랬잖아. 도면상으로는 그죠? 도면으로는 직선으로 연결하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직선이 꺼져 있습니까? 안 꺼져 있잖아, 그죠?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통 이제 도로라든가 뭐 담장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도면상으로는 경계는 반드시 지역 도근점 두 개를 기초로 해서 직선으로만 경계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그죠? 이제 도면으로는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사실상으로 볼 때 1번지하고 2번지는 여기 이게 경계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1번지 소유자는 야, 내 땅이 요만큼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면 또 2번지 소유자는 지랄하고 있네 하면서 또 여기까지 내 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서로 이제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거야. 그게 왜냐? 서로 접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문제로 경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아까 저기 첫 번째 우리 특성이 뭐였노? 부동성이었지. 그 부동성에서 부동성도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인접성 두 가지 특성이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아까 기억하고 오라 그랬다, 그지? 내가 인접성에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두 가지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자 외부 효과는 뭐 나중에 정책 넣어서 231조에 가면 상세히 나오지만은 그죠?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도 주고 손실도 미치는 것, 이걸 통틀어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의 외부 효과라 했지. 손실을 미치는 행위를 부의 효과라 했고, 그죠? 10일, 12월 때도 수업했는데 내가 1월 달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죠? 또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입이라도 뻥뻥하고 대답도 좀 하고 해. 2달 했잖아.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앉아가지고 요소숙녀처럼 젠장 뭐 다른 데 가서는 그리 안 하면서 젠장 그죠?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어요. 2번지가 현재 주거지로 이용 중에 있다. 1번지는 아주 쾌적한 고원이 하나 딱 조성됐다고 가정해보자.
고온이 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긍정 영향을 줄까, 부정 영향을 줄까?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죠? 당연히. 주거지는 쾌적성을 확보할수록 유용성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입지선에 가면 나온다. 주거지의 유용성은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는 쾌적할수록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쾌적성을 확보했으니까 공원이 이 2번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긍정 영향을 주겠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크게 상승해. 이게 이제 정의 외부효과란 말이야. 그다음에 3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신발 공장이 하나 딱 입지를 하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죠? 환경을 파괴하고 폐수를 방류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쁜 손실을 미치겠지. 그죠?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는 것. 이게 부의 외효과란 말이야.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걸 이제 통틀어 그냥 외부 효과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1번지에 공원이 조성되고 3번지에 공장이 입지했을 때 왜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받을까? 첫째, 이 2번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다 받아야 되는 거다. 그지? 만약에 3번지에 공장 들어올 때 2번지를 딱 들고 저 178번지로 들고만 갈 수 있으면 나쁜 영향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네. 근데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어떤 특성으로? 부동성으로. 그죠? 또 요런 시설이 입지할 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 서로 접해 있단 말이야. 180번지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런 영향이 없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주택을 지금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요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평가를 하려면 이 부동산은 이 지역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들이 이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 근데 지역 분석을 하는 근거도, 그죠? 이 부동산 인접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여기에 고정돼 있고 또 서로 접해 있어서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건가도 부동산과 인접성 두 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뭐? 부동산과 인접성. 또 지역 분석을 야기시키는 원인도 부동산과 인접성.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거,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으로는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용도적으로 대체는 가능해진다 그랬죠. 용도적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인접성. 여기까지 해서 기억하면 되고, 인접성은 자주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보통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이 세 가지에 주로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내고 있고요. 개별성은 간혹 한 개씩 이제 지문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5가지 성질을 정리를 했고요. 요 자연적 성을 대표하는 요 5가지 성격에서는 각 성질에서 파생되는 영향이 어느 게 있는가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만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다 외워지겠어요.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성은 부정성,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그제? 또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은 부정성, 모든 회사의 활동을 국제화시키는 것은 부동성. 뭐 다 이게 비교가 돼요, 그지?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개별성,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부정성, 그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 다 다르잖아, 지금. 얼마나 비교할 게 많습니까? 이게 억지로 다 외워지겠나? 외우다 보면, 그죠? 이게 뭐, 중구난방이 돼갖고, 이게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뭔지 구분이 안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자, 이동되지 않는 성질이 뭐? 부동성. 소모되지 않는 성격이 영속성. 생산이 불가능해서 양을 증가시키는 성질이 부정성. 물리적으로는 똑같지가 않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체를 시킬 수 없는 성질이 개별성.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지 않으면 파생 영향이 정리가 안 돼요. 한 개씩 자꾸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인문적 특성. 토지의 특성은 자연 특성과 인문 특성으로 크게 나눈다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자연적 특성 해결한 겁니다. 인문 특성부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